자, 이번 시간은 372페이지 볼게요. 개발 파트 위주로 좀 많이 가져가세요. 근데 372페이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당연히 개발을 하려면요. 분양가가 상승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을 높게 받고요. 내 대출 금리를 하락해야 되죠. 그다음 용적률이 더 증가될수록 넌 수익이 더 높아지고 토지 가격 하락, 공사비 하락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용적률을 감소하거나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추가적 비용이 더 들어가서 안 좋고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 안 좋죠.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면 안 좋죠.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하면 안 좋죠. 근데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이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은 뭐냐면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상승을 해야 분담금이 좀 줄죠. 용적률을 할증해야지만 더 분담금이 줄고요. 이 집이 대출 금리를 하락해 주는 게 좋죠. 부정적은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그 부담이 내가 또 부담금이 나가겠고요. 이 조합원의 부담금이 인상이 되면 안 되겠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더 나갈 수 있잖아요. 기부 체납비 증가하면 내가 더 기부 체납에 주니까 수익이 낮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때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요. 자, 저는 어디를 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냐면 374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5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지만 5단계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74로 가죠. 여기도 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374.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고 나왔었거든요. 체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것도 순서가 중요한데, 자, 지금 갑돌이가 이 개발업자예요. 건설회사입니다. 그럼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특정 부동산을 보죠.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유형의 부동산. 그럼 아파트만은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가야죠. 그럼 여기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를 봅니다.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거시적이에요. 총량적 지표죠. 거시적은 전체 수를 보고 미시적은 그 안에 나무를 보는 거죠. 자, 그럼 거시적이라는 것은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모든 부동산. 내 자체적으로 아파트만 본다면 좀 미시적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 아파트만 있으면 됩니까? 교육기관, 행정기관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업시설도. 자, 그러면 여기에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고, 자, 고용을 따진다는 게 경제 기반 산업에 대한 수출 산업이 늘어난다는 게 경제 기반 분석을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암기 기법은 시장은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니까 시장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시장 분석과 시장성은 달라요. 그래서 시장은요, 우리 시험 문제에 자, 이건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비교할 겁니다. 자, 얘는 특정 부동산에 미시적으로 가는 거죠. 이 아파트만 보는 거예요. 그럼 수요와 공급을 보는 거죠. 수요가 많아야 되지만 거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은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자, 이거는 개발된 부동산. 우리가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자, 매매나 임대죠. 매매나 임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 시장에 수요공급이 있잖아요. 시장인데, 자, 요게 나오면 요걸 하세요. 자, 이건 안 좋은 거죠. 제가 입으로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 기법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해서 안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시장 분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인 걸 또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돈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어때요? 이 정보를 경제성 분석에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돈 되는 게 이제 타당성과 투자입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시겠죠. 그럼 타당성은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지만 타당성이 있죠. 수익성 여부를 보거든요. 투자를 합니다. 이게 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경제성 분석이에요. 자, 여기는 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수익성의 여부를 보고요. 수익성이 있다. 그럼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투자 결정한다. 자, 편법부터 갑니다. 자, 우리가 얘는 두 글자, 얘는 세 글자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게 이렇게 한번 기해보세요. 지, 시, 성, 타투를 암기하세요. 타투는 문신이잖아요. 제가 지방에 사우나를 갔더니 자, 조폭이 계세요. 두목입니다. 문신을 하고 있어요. 용문신. 타투가 문신이죠. 쫄따구가 딱 들어오니 성님 지시하십시오. 그래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하면 어떨까요? 그럼 지가 뭐죠? 지역 경제예요. 그래서 자,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자, 대상 지역의 그 인구, 고용, 소득 모든 부동산을 보죠. 그래서 그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거시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먼저 시장성이 세 글자잖아요. 두 글자, 세 글자. 시장은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고요. 시장성은 매매가 나와야 됩니다. 성매매.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에 대한 매매 임대가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사람을 나누는 거는 시장의 세분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세분화시켜야 되죠. 차별화시키면 안 돼요. 근데 공급에 대한 것은 시장 차별화거든요. 차별화. 그래서 사람은 세분화, 공급 제품은 차별화. 그래서 여기 친한 친구끼리 세 명에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한 사람이 모의고사 안 나온다고 너 밥 따로 먹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분화, 공급 제품은 차별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성에 있어서 우리가 본다면 자, 지역 경제가 거시적이라면 얘는 안에 나무를 보는 거죠. 지역 경제가 수입이라면 그러면 대상 사업의 자체에 초점을 둬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미치 유형 질을 봅니다. 근데 시장성 분석의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 또 잘 나옵니다. 흡수율이라는 거는 과거에 을이라는 회사가 자, 지난 1년 동안에 분양률을 얘기를 해요. 분양률은 높아야 되잖아요. 흡수 시간은 짧아야 되는데 자, 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이라는 유리한 개념이에요. 항상. 자, 그래서 95% 됐다. 자, 어떻습니까? 3년에 95%다? 아니죠. 1년 동안이다? 그럼 좀 많이 됐죠. 자, 그럼 주택의 1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그 시장수의 강약과 시장의 추세를 파악해서 분석합니다. 근데 양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미래에 있다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파악하지만 미래의 흡수율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흡수율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미래의 목적이 있다.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그래서 얘는 타당성 분석은 그냥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을 하겠죠. 근데 민감도 분석은 주의하셔야 돼요. 민감도 분석 앞쪽에서 우리가 이 투자 파트에서 위험의 통제예요. 그래서 투입 요소에 따른 결과치,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따라서 수익성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이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도는 우리가 시장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성이 세 글자면 흡수율도 세 글자잖아요. 얘는 시장성에서 분석하죠. 근데 민감도 분석은 우리가 경제성 분석에서 또 하거든요. 투자 파트에.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흡수율 분석과 다르다. 그렇게 좀 가지고 가시고요. 위에 보시면 흡수율은 높아야 되지만 흡수되는 시간은 좀 짧을수록 빨리 우리가 분양이 되죠. 넘겨보십니다. 자, 경제기반 분석은 자, 입지 개수만 보세요. 경제기반 순수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는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 경제에서 경제 기반 분석을 해요. 경제 기반 분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376페이지에 LQ의 입지 개수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무조건 뜹니다. 그러니까 매년 뜨지는 않지만 계속 계산 문제의 기출 문제의 키워드예요. 자, 우리가 지역 경제에서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용인시라고 들어보셨죠? 용인시에 2000년에 있던 하이닉스 반도체가 일로 들어간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하이닉스 반도체는 자, 이거를 생산해서 밖으로 파는 수출 산업이에요. 울산은 자동차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고요. 대구는 섬유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의 하이닉스 반도체가 기반 산업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용 인구나 부양가족 수가 많으니까 여기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땅값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반 산업이 아닌 내수 시장이 식당, 뭐 노래방, 뭐 이발소, 도서관, 학원 이런 데가 발전이 되죠. 그래서 기반이 잘 되면 비기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이 기반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입지계수입니다. 들어가죠. 기반 산업은 수출 산업이에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밖으로 수출되는 산업이고, 비기반 산업은 식당 같은 거죠. 지역 내에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의해서 전적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입지계수가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계산은 염두에 좀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안 걸리는 부분은 제가 하고 있죠. 자, 그럼 입지계수는 지역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갑니다. 자, 이게 그 산업의 구성비로 나올 수 있고요. 고용자 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은 자동차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자동차 산업의 구성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구성비를 봅니다. 자, 인구수로 따질 수 있잖아요. 항상 지역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지역의 전체 산업을 봐요. 울산에는 자동차 산업만 있는 게 아니죠. 전체 산업의 고용자 중에서 특정 산업의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특정 산업을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인원수를 너무 많게 하지 않고 그냥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가볍게, 자, 울산에는 100명이 종사하고 있대. 전체 산업에. 거기서 20명이라는 것은 2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국도, 자, 1000명 중에서 1000명은 좀 많죠. 전국이니까. 거기서 100명이다. 그러면 10%죠. 그럼 2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항상 분수는 1로 기준합니다. 그럼 2니까 1보다 크면 그 산업은 기반 산업이라는 거고요. 자, 1보다 작으면 기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비기반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1과 같으면 자급자족이죠.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입니다. 입지계수는 항상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인 특화 정도예요. 1보다 크면 기반, 작으면 비기반, 같으면 자급자족. 자, 경제기반 승수는 출제 잘 안 되니까 제가 다음에 문제집에서 나와서 하고요. 자, 378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신개발은 우리가 도시 외곽을 개발하죠. 그래서 한지 방식과 공용 개발이 대표적이고요. 재개발은 도시 안쪽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행의 방법에 따른 구분이 학계론인데요. 여러분들이 1차 과목만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릴 거예요.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건축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나옵니다.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까지는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건 공법에 대한 깊숙한 거니까, 자,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부터 갈게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학계론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학계론. 자, 재개발 시행 방법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이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나열하죠. 플러스 적극적입니다. 자, 그럼 보존 재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존은 신도시 같은 건 아직은 우량하죠. 그러면 제거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노후 불량화가 아직은 안 됐다는 거죠.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방하니까 가장 소극적이다. 그다음에 수복과 계량은요 선진국 기법이거든요. 그럼 먼저 가볼까요? 자, 우리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철거 재개발을 많이 써왔어요. 완전히 제거죠. 완전히 제거.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제거, 쓸어버려요.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전면 재개발이 되죠. 전면 재개발이 되고, 자, 얘네들이 부분 재개발이에요. 부분 재개발.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철거 재개발을 써왔기 때문에 신도시를 보존하고 수복과 계량으로 선진기법으로 가야 되죠. 근데 수복이 조금은 소극적입니다. 이 정비 기반 시설이 얘가 더 미비해서 더 우리가 좀 강해져요. 그럼 수복이라는 것은 제거할 대상이 있습니다. 노불량화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노후화와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를 해요. 요인만 제거.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정비 기반 시설이 미비해서, 자, 이거는 확장시키고 개선하고 첨가하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를 보존해야 되죠. 그러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해요. 그다음에 수복과 계량 중에서 계량이 더 강해요. 수복은 우리가 금리발 막는 거, 계량은 인프라인트를 여러 가지 하는 거, 철거는 틀니를 하죠. 갑니다. 자, 그러면 보존은 사전에 방지하죠. 그래서 방지라는 자체가 예방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전 나오면 보존 찍고요. 완전히 제거 철거, 요인만 제거 수복, 개선은 계량 찍으십시오. 그럼 수복은 노후 불량이 요인만 제거, 그다음에 계량은 확장 개선 첨가, 철거는 완전히 제거, 대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차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도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는 제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심심하면 됩니다, 애들이. 출제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법을 공부하시거나 2차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으셔요. 공법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이슈화 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도정법. 그럼 도정법에 나와 있는 그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어떤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거죠. 재건축 사업은 지역이 재개발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재건축 같은 우리 건물들이 많죠. 그러면 그거는 아직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달동네 같은데 아주 그냥 주거지가 극단으로 이제 극히 열악되죠. 그래서 출제원들이 조금 쉽게 낸다면 정비 기반 시설이 얘는 극히 열악이고요. 극히 열악이고 얘는 그냥 우리가 열악하고 얘는 양호하거든요. 이것만 내는데 뒤에 있는 것까지도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재개발이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건 이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얘는 단독주택 다세대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단독주택 다세대가 들어가는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D를 안 내어도 되잖아요. 두 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옵니다. 그럼 상업지역만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얘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얻는 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극단주거로 외우세요. 극단주거. 주거가 극단적이다. 극단주거. 그럼 극단주거라는 것은 극히 열악, 단독주택, 주거차지고요. 제 친구가 상렬이라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개발회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상렬개발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렬개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상업지구 열악하면 개발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뉴타운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서울에 보시면 신림 뉴타운, 요양 뉴타운, 그 다음에 아현 뉴타운, 그 다음에 흑석동, 한남동까지 있죠.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강남에 뭐 잠실이라든지 압구정동에 있는 것이 양호하지만 공동주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양건축이라고 해보세요. 스님께서
건축회사를 차리셨다. 공양건축. 그래서 공은 공동주택, 양호 건축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좋습니다. 자, 379페이지는 공용개발은 앞쪽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매수 방식이죠. 국가나 지자체, 정부가 사업 시행자로 돼서 시장 기구를 통한 토지 자원의 최적 배분 부분이 어렵다는 공용개발에 의해서 정부가 나서서 매수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보는데요. 자, 우리가 수용 방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땅을 수용하니까 계획적인 토지용 계획에 따른 토지 개발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프롤이라는 난개발을 방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용개발이 3기 신도시도 문제가 된 거는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협의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보상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통 공시 가격이 아니라 이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요. 자, 정부가 하니까 대량 공급도 가능하고요.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를 먼저 해버린 거죠. 공용개발의 가장 기본 원칙은 아마 리을이 나올 겁니다. 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조성한 주택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서 무주택 서민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자,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381페이지가 나온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택지에 대한 그 공용개발은 공용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택지는 민간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나왔거든요. 자, 이 민간 개발 방식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간 개발 방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셔야 돼요. 자, 제목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에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체개발 사업, 지주공동사업, 토지신탁역,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건 지가 직접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만 등장합니다. 팁을 드리면. 그럼 토지 소유자가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되고 자금도 돼요. 그러면 사업 수행 속도도 빠르죠. 그럼 개발 이익은 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자, 한번 팁을 드릴게요. 여기는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이걸 노려요. 또 건설회사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다 토지 소유자가 먹는다. 가죠. 자, 자체개발 사업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 합니다. 사업 주체도 토지 소유가 되고 자금 조달도 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지가 하니까 굉장히 사업 추진력이 강해서 빨리 해요. 이익도 지가 먹고, 근데 위험이 크다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자금 조달 부담이 크죠.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돼서 지주 공동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주 공동사업은 자, 이걸 보완하기 위한 거죠. 이거 2개가 반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주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토지 소유자 제가 토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토소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요. 토지를 제공하고 그러면 60억을 댔죠. 근데 개발업자는 자금을 댔어요. 공사비죠. 그러면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얘는 나눠 먹어서 이익도 나눠 먹고 위험도 분산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자금과 시공을 담당해서 이익도 나눠 먹고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다. 그게 공사비 대물 변정이거든요. 그럼 얘는 등가 교환 방식의 일종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 자,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 개발업자가 수수료냐 지분 공유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수수료는 먹지는 않습니다. 수수료가 생기는 건 아니죠. 아니고 지분을 공유해요. 지분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대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일부로 받습니다.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받아요. 그럼 같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6대 4로 40%를 네가 가져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밑에 등가 교환 방식으로 지주가 토지 일부 전부를 개발업자한테 제공하면서 개발업자는 토지를 개발하고 건축을 해서 토지평가 건축비를 기준으로 양자가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면서 그분 소유에 대한 지분 공유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공사비 변제는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되고요.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말 그대로
만약에 100억짜리로 투자해서 200억의 분양 수익금을 벌었다면 이 수익금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분양금 수익금 지급형. 분양금 수입, 그냥 분양 수익금 지급,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하죠. 그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대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사비로 주는 거죠. 분양 수익금을.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 지급형은요. 자, 얘도 중요한 거는 지분 공유하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완성된 부동산으로서 지분을 공유하고 얘는 분양금 수익권으로 지분을 공유하죠. 자, 투자자 모집형은 우리가 신디케이트 방식인데 우리가 조합아파트가 투자자를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모집형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조합아파트가 투자를 모집해서 배당해 준다. 자, 잘 나오는 게 이제 사업수탁 방식입니다. 별표 쳐보세요. 자, 이걸 이제 옆에다 해놓을게요. 자, 얘도 이제 어떻습니까? 지주공동사업에 들어가는데 등가 교환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 사업 위탁이라고도 하고 사업 위탁도 맞고 수탁도 맞거든요. 방식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개발회사한테. 개발업자는 노하우만 제공해줘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다 합니다.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 얘 명의로 였습니까?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자금을 조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요. 얘 방식은 위탁이고 얘는 수탁이거든요. 그럼 얘가 달라져요. 얘네들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 편법을 얘기할 텐데요. 지분을 공유하진 않아요.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 나중에 수수료만 받거든요. 그럼 우리 편법 가기 전에 갈게요. 자, 사업 위탁은 어때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의 사업 시행을 의뢰해서 개발업자는 시행하는 수수료만 받지 지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분양이나 임대를 해서 대행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얘랑 이제 연결을 시켜서 나오는 게 토지 신탁이 지주공동과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개발이 좀 생략됐습니다. 개발 신탁입니다. 그래서 토지 신탁 개발이라고 토지 개발 신탁 방식 이렇게도 얘기하죠. 똑같은 용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얘랑 좀 차이가 나요. 얘는 소유권을 이전 안 하는데요. 얘는 이전합니다. 토소가 소유권을 앞쪽에서 왜 담보 신탁을 얘기했잖아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신탁회사한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얘가 위탁자가 얘가 수탁자가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기 등기로서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돼요. 소유권 이전. 그러면서 얘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직접 조달해요. 자금 조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 명의를 얘 명의로 가기 때문에 책임은 있죠. 나중에 돌려주면서 수수료는 챙기는 겁니다. 그럼 얘도 수수료 있고 지분 공유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앞쪽에서 담보신탁이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그럼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수익증권 소유자한테 수익을 배당해주고 이게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컨소시엄은 딱 두 가지예요. 영종도 개발을 할 때 대규모고 법인 간 컨소시엄 한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럼 토지 신탁은 뭐죠? 토지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신탁회사 토지 소유자가 약정의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소유자한테 수익을 배당합니다.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 자금 부담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제3자한테 매각 임대하는 것으로서 수익은 토지 소유자한테 배당이 되죠. 그러면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컨소시엄은 대규모 법인 간이라는 거 가져가지고요. 자, 그럼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수수료 없고 지분만 공유하는 애들이에요. 건축물을 일부러 완성된 거로 공사비로, 자, 분양 공사비로 준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수수료는 발생하고 지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했는데 수수료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탁 쳤어요. 탁이 들어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죠. 그러면 자, 등가 교환이나 얘들 탁이 안 붙죠. 수수료 없다, 지분 공유한다.
자, 얘네들은 위탁, 수탁, 토지 수탁이기 때문에 탁이 들어가니까 수조 묻고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얘는 소유권이 안 넘어가니까 모든 것을 토지 소유자가 한다. 얘 모든 걸 친탁해서 간다. 그 다음에 차지 방식은 신차지 방식이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주 공동이 들어가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신차지라는 건 땅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방식은 토지 임차 개발 방식은 개발업자가 권리금을 주고 타인 토지 위에 차지권으로서 건물을 건축해서 차지권부 건물을 분양한 다음에 임대하거나 개발업자에 직접 이용하는데 새로운 차지 방식은 틀려요. 자, 이건 땅을 빌린 거잖아요. 토소가 토지 소유자가 자, 개발업자한테 임차권을 줍니다. 그럼 개발업자가 이거를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임대해서 임대를 받거든요. 그럼 시차지 방식은 부차지랑 틀려서 자, 초기에는 계약 시에는 권리금이 없어요. 근데 계약 기간 중 지대를 갖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소유자한테 고액의 지대를 발생하고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중에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무상, 건물은 시가양도 이렇게 해서 가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차지계약 종료 시점에서 토지는 무상, 건물은 시가양도 거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강의서부터는 우리가 민자유치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개발 파트를 마치고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